경제학자의 서재. 신냉전의 서막 미중 패권 경쟁, 불안한 미중의 미래. 54인의 석학, 46개의 질문으로 알아보는 미중 관계 그리고 한국과 세계의 미래. 16강. 불안한 중국과 러시아 관계. 최근 중러 관계의 성격에 대한 학자들의 의견이 분분하다. 양국 관계가 지난 30년 동안 꾸준히 향상된 궤적을 나타내고 있다는 주장은 어떤 입장에서 볼 때는 다소 어이없기도 하다. 궁극적으로 두 거인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지 않게 붙잡고 있는 유일한 것은 그들에 대한 서방, 특히 미국의 압력뿐이라는 것이다. 만일 위의 전문가들을 회의주의자라고 한다면 이들은 보다 많은 낙관주의자들과 맞서야 할 것이다. 낙관주의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러시아와 중국은 수많은 협력과 신뢰를 창출하면서 양국 관계의 점진적 향상을 가져왔고 관계의 제도화도 늘고 있다. 그들은 무역에서부터 외교, 군사 전략에 이르는 러시아와 중국 관계의 모든 영역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 이뤄져 왔다고 여긴다. 그러나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국제사회를 경악시켰으며 이를 계기로 러시아와 중국은 양국 관계가 얼마나 튼튼한지를 검증하게 되는 상황을 맞이했다. 양국 관계가 서방 국가들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도 양국 관계의 성격에 달려있을 수 있다. 달리 말해 둘 사이의 관계가 깊지 않고 회의적으로 보인다면 양국 관계를 그냥 무시해버리거나 아니면 두 개의 거대한 유라시아 권력 사이를 갈라놓을 쐐기를 받고자 하는 시도를 추진해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만일 둘 사이에 대한 낙관주의자의 주장이 좀 더 신뢰할 만하다면 양국 관계는 세계 정치의 앞날에 중요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된다. 중국과 러시아의 역동적이면서도 안정적인 관계는 글로벌 세력 균형을 뒤흔들어 서방에 불리한 구도를 낳을 수 있기 때문이다. 경제협력. 팬데믹은 중국, 러시아의 경제관계에 심각한 타격을 가져왔다. 그리고 회의주의자들은 두 국가가 서로에 대한 의존보다는 서구와의 상업적 유대에 더 많이 의존하고 있다고 오랫동안 강조해왔다. 러시아는 중국의 무역 파트너에서 상위권을 차지하지 않으며 일본, 한국, 미국보다도 훨씬 못 미친다. 더구나 양국 간에는 중국의 1대1로 인프라 프로젝트를 놓고 명백한 긴장이 존재한다. 마지막으로 양국 간의 무역은 실질적인 통합 관계를 이루지 못하고 상품 교역에만 치중한다는 불평이 많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중국 지도자들은 중국의 경제적 이익을 희생시키지 않고 러시아와의 신뢰 관계를 어떻게 지켜낼 것인지의 경제적 딜레마에 직면할 것이다. 러시아에 대한 중대 제재는 여러 중국 기업들의 비즈니스에 피해를 줄 것이기 때문이다. 낙관주의자들은 양국의 무역 관계에 인상적인 변화가 진행 중이며 그런 변화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에 이미 양국 관계의 실질적 발전의 모멘텀을 만들어냈다고 주장한다. 이미 몇 차례 서방 국가들의 제재를 경험하면서 두 국가는 양국의 무역 관계를 훨씬 중시하게 됐으며 그 이전에 이미 새로운 틈새 시장이 창출돼 있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미국과 중국 사이의 무역 제한 조치들은 러시아 농민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했다. 비슷하게 중국 화웨이를 겨냥한 미국의 조치는 러시아에서 많은 고용을 창출했다. 말할 필요도 없이 러시아의 서방 자본 유입이 크게 줄면서 그 수요를 충족시킬 중국 투자가들이 러시아로 쇄도했다. 러시아에서 크게 주목받는 프로젝트, 예를 들어 야말 반도에 매장된 방대한 천연가스를 개발하기 위한 대규모의 야말 프로젝트와 같은 경우 중국의 투자와 기술 역량이 대단히 크게 기여했다. 2022년 초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에 형성되고 있는 새로운 경제 질서 속에서 중국의 일부 투자가들은 분명한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새로운 사업을 확보하고자 나서고 있다. 전쟁과 그 결과로 이어지는 각종 제재는 러시아의 국제 무역에서 위안화의 사용량을 늘릴 것으로 보인다. 외교협력. 중국 러시아의 외교적 협력은 그 중요성이 높은 유엔 안보리부터 시작된다. 그곳에서 양국은 전문가들이 P2 동맹이라고 부를 만큼 투표와 피토권에서 거의 일치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이러한 협력은 특히 북한 문제 같은 세계적인 쟁점에 대해 입장 일치를 볼 만큼 발전해왔는데 이는 양국 모두 북한과 국경을 공유하며 그 지역에서 계속되는 위기에 대해 공통의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외교협력은 2016에서 2019년에 한층 강화됐다. 양국은 미국의 무력적인 코피 작전의 위협을 한 목소리로 비난했다. 나아가 두 국가는 북핵 문제의 이중 동결이라고 부르는 완만한 해결책을 내세우는 데서도 한 목소리를 냈다. 이 방안은 북한이 가장 도발적인 무력 행동인 미사일 및 핵실험을 중지하는 대신 미국과 한국도 합동 군사훈련을 축소한다는 내용이다. 이 방안은 북핵 문제 해결에 거의 기여하지 못했지만 이를 논의하기 위한 정상회담이 몇 차례 개최됐으며 그것은 당장의 실질적 성과는 적을지언정 향후 발전의 잠재력을 가지는 과정이었다. 베네수엘라부터 시리아까지 다른 글로벌 위기 상황에서도 양국의 외교 협력은 명백해 보이지만 2021년 중반 미군의 갑작스러운 아프가니스탄 철수를 놓고 둘 관계는 중요한 시험대를 맞이하기도 했다. 일반적으로 많은 서방인들이 놀라워할 정도로 양국은 중앙아시아에서 안정적인 잠정 협약을 맺고 있다.
2021년 중반에 상하이 협력기구의 9번째 회원국으로 이란을 맞아들이기로 결정한 것은 이런 패턴이 여전히 유효함을 시사한다. 분명 중국과 러시아의 외교가 모든 쟁점에서 일치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그들은 인도, 베트남, 동유럽 정책에 있어 다른 목소리를 낼 수 있다. 중국은 러시아가 수십억 달러에 이르는 선진 무기류를 중국의 경쟁국인 베트남과 인도에 파는 것을 탐탁지 않게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국이 자신들의 세계관을 어떻게든 합치시키고 있음은 사뭇 놀라운 일이다. 2022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발발은 러시아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을 증가시키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외교적 상황에서 두 강대국의 응집력은 더욱 강화될 것이다. 군사협력. 냉전이 종식된 이후 중국, 러시아의 군사적 관계는 기복이 심했다. 그러나 관계의 강도 면에서는 차근차근 꾸준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다. 양국 관계는 2014년 발생한 우크라이나 사태 직후 새로운 활력을 얻게 됐다. 양국 모두 상호협력이 어떤 상한선도 가지지 않는다고 공개적으로 천명하고 있는 가운데 많은 관측통, 특히 서방 관측통들은 두 나라가 결국 군사적 동맹으로 나아갈 것이라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두 나라는 공식 동맹이 곧 체결될 예정은 없다고 일관되게 밝히고 있다. 다만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서 군사적 고전을 겪고 있는 모스크바는 중국의 손실 장비의 보충을 비롯한 일정 형태의 군사적 지원을 요청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두 나라의 군사관계의 핵심은 무기 판매와 군사훈련 등이다. 1990년대 초반부터 상대적으로 구식이었던 중국의 군대는 소련의 뛰어난 무기 설계 및 군사 교리 개발 정보로 많은 덕을 봤다. 한편 러시아는 주로 대규모의 무기 수출 전략에 힘입어 탄탄한 군사 연구 시스템을 유지할 수 있었다. 이러한 관계는 수년간 지속됐고 중국 군대의 모든 분야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인민해방군의 해군은 러시아의 잠수함과 구축함을 구입해 큰 도움을 받았다. 또한 중국은 수십 년 동안 러시아의 수송선, 공중급유기, 헬리콥터,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전투요격기를 수입했다. 이 전투요격기는 예전에 대단한 성능을 보여준 러시아의 수호이 전투기의 설계를 본뜬 것이었다. 이런 무기 무역은 2010년 이후부터 크게 둔화되다가 2015년 이후에 얼마간 회복됐으며 중국은 최근 러시아의 헬리콥터, 전투기, 지대공 미사일 등을 대규모로 구입했다. 그러다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 러시아가 중국으로부터 무기를 구입하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종래의 무기 판매 관계가 역전된 것이다. 군사훈련과 합동 군사훈련도 최근 늘어나고 있다. 군사훈련은 이제 다양한 병과를 망라하는 매우 일반적인 것이 됐다. 합동 군사훈련은 발트해부터 남중국해까지 중국과 러시아에서 멀지 않은 거의 모든 지역에서 전개되고 있다. 그 규모도 더욱 증가하고 또 고도화되고 있다. 예를 들어 2021년 10월 양국의 합동 해상훈련은 중국의 일부 최신형 수상 전투함정들의 훈련 무대가 됐다. 다소 놀라운 기동을 보여준 그 합동훈련은 첫 양국 합동 해상 순찰 활동이라는 이름을 내세우고는 소함대를 거느린 10척의 전함이 일본의 스가루 해협을 통과해 태평양까지 항해했다. 최근 이러한 해상훈련은 복잡한 과제까지 시도하는데 가령 상륙작전 및 대잠수함 작전 등도 포함된다. 2019년 중국 러시아의 합동훈련은 남아프리카나 이란에서 가까운 해역에서 실시되었으며 양국의 합동훈련은 점점 새로운 해역들로 무대를 넓혀가고 있다. 또한 매년 수백 명의 중국군 장교들이 러시아 군사학교에서 연수를 받고 있으며 소수이지만 그 반대의 경우도 있다. 이는 장기적으로 양국의 군 엘리트들이 더욱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데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다극체제에 대한 불만. 의심의 여지 없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중러 관계의 중요한 시험대가 되고 있다. 양국 관계를 꾸준히 정략 결혼이라고 규정해온 회의주의자들은 중대한 압력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에 꾸준히 기울어져 있는 듯한 중국의 행태를 설명해보라는 전에 없는 압력을 받고 있다. 그러나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가 있다. 만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오랫동안 지속된다면 중국은 양국 관계를 재조정할 길을 찾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중러 관계가 잠시 유행을 타는 게 아니며 잠정적이거나 일시적 반발로서의 유대 그 이상의 많은 것을 포함한다는 주장에 대략 동의할지라도 학자들과 많은 전문가들은 그것이 주는 외교 정책의 함이나 정책적 전망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일부는 두 국가를 서구의 중대한 위협을 제기하는 권위주의의 축으로 보며 가장 강력한 대응을 주문한다. 즉, 전쟁 억제력을 더욱 강화해야 하며 서방 국가들의 전열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다른 일부는 유럽이 두 국가 중 한쪽의 구애에 지금 밀착해 있는 유라시아의 두 거인을 갈라놓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많은 국가들이 러시아를 더욱 고립시키려는 뜻에서 미중관계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미중관계는 지난 20년 동안 너무도 많이 손상을 입었기 때문에 이것이 실현 가능한 접근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세 번째 대안도 있다. 강화된 중러 관계를 인정하는 것이다. 이런 대안은 부상하고 있는 다극적 세계체제의 안정화에 폭넓게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을 함께 추구해보자는 서방의 제안에 이 두 나라가 화답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이런 대안은 거의 냉전 시대와 유사한 고도의 긴장이 조성된 지금의 시점에서는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 그러나 한반도의 사례를 성찰한다면 교훈을 얻을 수 있다. 서구의 대다수 평론가들은 중러관계의 강화를 비판해왔다. 그러나 이중 동결 제안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최악의 위기를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됐음을 상기해야 한다. 우리는 세계 곳곳의 다른 화약고들도 전형적인 관점 양극화의 틀에서 한 걸음만 떨어져서 볼 수 있다면 비슷한 도움을 받으리라 상상할 수 있다. 실제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종식시키는데 중국이 적극적인 중재 역할을 맡는 일은 상당히 그럴듯해 보인다. 세계의 모든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 문화적 영역에서 엄존하는 서방 세계 북아메리카, 유럽, 일본 그리고 한국을 포함하는 넓은 범위에서의 일방적인 우위를 생각하면 러시아와 중국의 밀월 관계가 세계의 세력 균형을 위협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그러나 중국의 지속적인 성장은 놀랄만하며 러시아는 강대국으로서 과소평가돼 온 것도 사실이다. 두 국가에 대한 우려는 분명 일리가 있다. 그러나 지금 서방 세계는 자신감과 자제력과 유연성을 가지고 행동해야 한다. 그런 접근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로 압력이 더욱 증가하고 있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특히 서방 세계는 러시아와 중국이 좀 더 공식적이고 위협적인 동맹 관계를 추구하도록 만들 여지를 주는 위험한 수단을 자제해야 한다. 우리는 긴장으로 가득 찬 1950년대의 세계로 결코 돌아가서는 안 된다. 이상으로 16강 불안한 중국과 러시아 관계이었습니다. 17강. 중국은 인도주의적인 개입을 하는가? 미중 관계는 유엔 안보리에서 또 하나의 시험대에 올라갔다. 인도주의적 필요에 의해 때로 국가 주권의 영역에 도전하는 타국의 인도주의적 개입 혹은 조치의 범위에 대해 두 나라가 극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기 때문이다. 전통적으로 미국이 일반 시민에 대한 인권 유린을 막고자 국가 주권을 제한하는 것에 강한 의지를 보인 반면 중국은 국내 정치에 대한 개입에 대단히 신중하거나 반대하는 입장이다. 안보리 상임이사국 중 하나인 중국의 거부권에도 불구하고 티베트나 신장 문제 등 중국의 국내 정치 문제라고 여길 수도 있는 상황에서 인도주의적 개입 절차가 확립될 수 있을지는 꾸준한 관심의 대상이 되어 왔다. 주권국가에 대한 무력 사용 문제. 중국은 전통적으로 국제 정치의 최고층에서 과소대표되어 온 개발도상국으로, 즉 남반구의 일원으로 스스로를 정의하고 있다. 중국의 다자적 참여는 인도주의적 개입에 가능한 사례로서 특히 중요한데, 중국은 상임이사국으로서 거부권을 가질 뿐 아니라 특별한 외교적 영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국제사회의 소위 왕따 국가들과 중국이 맺고 있는 관계는 다르푸르와 수단에서의 대량 학살이나 북핵 문제 등의 유엔이 대응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중국은 국제사회의 인도주의적 개입은 당사국의 동의 및 지역적인 지지를 얻은 상태에서 안보리의 권한 부여를 통해서만 전개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런 임무는 주권을 존중해야 하며 당사국의 통제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또한 중국은 무력 사용은 갈등 해소의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없으며 주권국가의 중요한 원칙들을 심각하게 훼손하기 때문에 최후의 수단이 돼야 한다고 일관되게 주장해왔다. 그러나 중국은 최근 수십 년 동안 인도주의적 개입 문제를 다루는 방법에 있어 의미 있는 변화를 보여줬으며 그런 변화들은 대체로 진보적이라고 평가받는다. 1971년에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된 중국은 비록 냉전 시기에 분위기상 다자 간의 행동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도 한동안 표결을 일체 기피해왔다. 중국이 상임이사국으로서 처음으로 지지표를 던진 것은 1981년으로 전통적인 합의에 기반한 평화유지군 활동에 대한 것이었다. 그러다가 탈냉전 시기로 들어서면서 중국은 인권이 유린되고 있는 나라의 악을 바로잡기 위해 그 나라의 주권에 개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부닥치게 됐다. 1990년대의 대부분, 그리고 지금 세기의 첫 10년 동안 중국은 국민국가의 지역 통치에 영향을 미치려는 안보리의 적극적인 행보에 불편함을 감추지 못했다. 대체로 중국은 지지도 거부도 하지 않는 표결 기권을 통해 수동적인 역할을 수행했고, 특수한 조건 속에서 개입이 정당화될 때는 찬성표를 던지기도 했다. 그러나 오늘날 인도주의적 개입 체제에 대한 중국의 참여는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안보리의 대립 구도에서 반동적이거나 수동적이었던 중국의 역할도 점차 변화하고 있다. 탈냉전기 초기에 발생한 일부 주요 사건들은 인도주의적 개입의 동기, 수단, 맥락의 새로운 선례가 됨으로써 인도주의적 개입의 경계를 재설정했다. 1991년 발발한 걸프전 당시 중국은 쿠웨이트에서 이라크군을 축출하기 위해 미국 주도의 개입을 승인하는 문제에 대한 유엔의 표결에서 기권을 택했으며 이라크 북부와 남부에 비행 금지 구역을 설치하는 표결도 기권했다. 중국은 튀르키예와 이란으로 난민이 쇄도하는 등 이라크 내의 인도적 문제가 심각한 상황임을 인정했으나 이라크에 대한 개입이 인도주의를 앞세워 국가 주권을 방어하는 핵심적인 원칙을 손상시키는 선례가 되는 것을 우려했다. 한편 1991년 소말리아에서 쿠데타 및 내전이 발생해 유엔 안보리가
유엔 소말리아 평화유지단과 유엔 통일기동부대 등 여러 목적의 병력 파병 문제를 결의할 때는 당사국 소말리아의 동의가 없는데도 중국은 인도주의적 개입을 지지했다. 하지만 이는 예외적인 경우다. 사실 국가 붕괴라는 극단적 조건의 소말리아에는 합의나 반대를 표명할 수 있는 정상적인 정부가 없었다. 이런 논리에 입각해 중국은 일관되게 당사국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원칙을 고집했다. 1991년 IT에서의 쿠데타로 대규모 난민 문제가 발생하자 중국은 1993년 안보리의 대IT 금수와 기타 제재 결의를 지지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IT 국내 문제임을 재차 강조했다. 미국 주도의 다국적 군이 쿠데타 세력을 끌어내리고 축출됐던 합법 정부를 폭기시키는 결의에 대해 축출된 정부와 IT의 여러 국내 세력의 요청이 폭기 결의에 정당화를 부여했음에도 중국은 표결에 불참했다. 1994년 르완다에서 인종 대학살이 발생하자 중국은 인도주의적 요구에 부응해 위험에 빠진 난민과 시민들을 보호하는 작전을 지지했다. 또한 중국은 보스니아에 대한 인도주의적 개입의 예외적인 특성을 강조하면서 합의되지 않은 조치들은 제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티모르에서 국민투표 이후에 벌어진 폭력 사태를 다루는 문제에 있어서는 인도네시아 정부의 동의가 나온 뒤에 지지했다. 인도주의적 개입의 기준에 대해 탈냉전기에 중국은 타협이 필요하다고 간주될 때는 타협을 할 수도 있다는 실용주의적 행위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 같은 중국의 유연한 대응은 즉각적으로 자국의 이해를 우선시하는 태도와 함께 예외적으로 타협을 수용하는 것은 자국의 원칙주의적 입장과 이해를 보호할 수 있다는 학습이 결합돼 나타난다. 게다가 인권에 대한 광범위한 유린에 대응해야 하는 임무를 포함해 국제사회에서 지도적인 국가로서의 역할에 대한 심층적인 신념도 작용하고 있다. 중국은 유엔의 평화 유지 활동을 위해 지속적으로 작은 규모의 부대를 파견했다. 다양한 활동들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보스니아와 헤르체고비나에 필요한 인력과 자원을 신속하게 보낸 것, 코소보에서의 과도정부 구성, 에티오피아와 에리트레아 작전, 부룬디에서의 작전 등이 포함된다. 중국의 거부권 행사 원칙. 중국은 탈냉전 시기에 거부권을 단 2번만 사용할 정도로 거부권을 매우 드물게 행사했다. 그 2번도 대만에 대한 중국의 통치권 문제와 직간접적 관계가 있는 경우였다. 첫 번째는 1997년 과테말라에서 평화협정이 잘 준수되고 있는지를 감독하기 위한 군 감시단 파견에 대한 거부권 행사였는데 이는 대만과 과테말라가 친밀한 관계였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결국 과테말라가 대만의 지원 활동 중단에 동의하고 평화 감시의 필요성이 높아지자 중국은 거부권을 철회하고 군 감시단 파견에 찬성했다. 두 번째로는 1999년에 마케도니아에 대한 유엔 분쟁 예방군 주둔 연장의 거부권을 행사했다. 마케도니아가 대만과 공식적인 외교 관계를 수립했기 때문이었다. 인도주의적 개입에 대한 탈냉전 초기의 열기는 두 가지 결과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약해졌다. 21세기에 들어 유엔이 더욱더 야심찬 대규모 목표를 추진하게 되면서 중국은 인도주의적 개입의 필요에 부응해 적극적인 지지로 돌아섰다. 아울러 인도주의적 사명감을 가지고 수단, 레바논, 라이베리아, 콩고민주공화국, 남수단 등 먼 지역의 평화 유지 활동에까지 더 많은 군대를 파병했다. 하지만 한편으로 중국은 2007년 미얀마에 대한 유엔의 비난 성명에 반대했으며 2008년 짐바브웨에 대한 제재와 무기 금수 조치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 국가들의 문제는 국내적인 영역이며 국제 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였다. 최근 들어 중국은 인도주의적 개입과 외국에 의해 강제되는 체제 변화는 명확히 구분돼야 한다는 입장을 점점 더 강력하게 주창하고 있다. 중국이 주장하는 외세의 강제적인 체제 변화는 군사적 법적 수단을 통해 기존 정부를 뒤엎고 당사국의 중요한 정치 제도를 바꾸는 것을 의미한다. 9.11 테러 이후 외세의 강제적인 체제 변화는 미국 외교 정책의 주목표가 됐다. 이러한 외교 정책은 특히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리비아, 수단의 지도자들을 겨냥하는 것이었으며 2011년 아랍의 봄 당시 시위대가 요구했던 정치적인 변화를 국내 목표로 삼도록 하는 것이었다. 중국은 특정 국가가 국민들의 인권을 명백하고 광범위하게 유린하고 있을지라도 유엔 안보리가 그 국가에 개입할 수 있는 새로운 수단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여전히 경계하고 있다. 유엔 안보리는 대량 학살, 인권에 반하는 범죄, 전쟁 범죄 등의 책임이 있는 국가의 지도자를 기소하고 구속할 수 있고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는 수단까지 가지고 있다. 물론 특정한 제재, 비행 금지 구역 설정, 휴전 강제 등도 개입 수단에 포함된다. 인도주의적 개입 작전이 결국 외세에 의한 강제적인 체제 변화로 귀결되는 왜곡된 현상에 대한 중국의 경계는 2011년 리비아 개입 이후에 강화됐다. 중국은 리비아의 지도자였던 무아마르 카다피를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는 것에 대해 찬성표를 던졌지만 이후의 표결에서 카다피 정권에 대한 제재와 비행 금지 조치에 대해서는 기권했다. 중국은 그런 표결이 벵가지의 반란 세력을 지원하고 민간인 보호에 역효과를 낼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다.
리비아 사태에서 자국이 외세 개입에 의한 강제적인 체제 변화의 하수인이 되고 말았다고 판단한 중국은 이후 외부의 개입을 최대한 경계하는 입장을 더 확고히 하게 됐다. 중국은 국제사회가 국내 정치의 영역 바깥에 머물러야 할 때와 국제적인 안보와 평화에 초점을 맞춰야 할 때를 구분하는 더욱 엄격한 기준을 세우고 인도주의적 개입에 대한 자국의 분명한 관점을 서서히 밀고 나갔다. 중국은 안보리가 코로나19 팬데믹을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어젠다에 포함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그리고 사이버 이슈를 공식 의제로 다루는 것에 대해서도 여전히 경계하고 있다. 아울러 중국은 유엔 사무총장이 주도하는 예산의 재구조화와 현장 조직의 능률화 지침을 통해 유엔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제고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또한 중국은 평화유지 활동 혁신안에 대해 우호적이다. 이 혁신안은 예산 내에서 평화유지 활동을 유지한다는 데 역점을 두면서 가령 그 과정에서 인권 개선 관련 임무는 축소하는 방안을 찾는다는 내용이다. 인도주의적 개입의 문제. 중국은 인도적 개입 개념의 확장 해석을 차단하는 것뿐만 아니라 인도주의적 개입과 외세의 강제적인 체제 변화 시도를 확실하게 구분하자는 강력한 의지를 보이는 데 집중하고 있다. 이러한 입장은 안보리의 여러 주요 사안을 놓고 중국이 분명 미국과 충돌한다는 뜻이다. 중국은 2019년 베네수엘라 위기에 개입하는 데 거부권을 행사했으며 시리아 위기에 대해서도 지난 10년 동안 줄곧 거부권을 행사해왔다. 중국의 일관된 입장은 국가 주도의 광범위한 인권 유린보다 국가 주권이 더 중요하다는 것으로 위의 두 사례에서 미국의 입장과는 큰 대조를 이룬다. 중국은 두 국가의 정치적 지도자들이 권위와 정당성을 상실했다고 여기는 미국의 입장에 대해 분명하게 반대한다. 중국은 또한 외세에 의한 강제적인 체제 변화는 불법적이며 인도주의적 개입이 그런 결과를 낳을 위험성을 경고하는 안보리 성명을 거듭 발표하면서 그러한 개입을 최대한 막기 위해 애쓰고 있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중국은 인도주의 개입이 빈번해진 상황에 적응하고 있으며 특정 조건 아래서는 심지어 지지하기도 한다. 체제 변화는 받아들이지 못하지만 말이다. 한편 중국은 인도주의적 개입을 통해 민간인을 보호하려는 노력이 체제 변화를 시도하는 외세의 기획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개입의 기준을 변경하기 위해 절치부심하고 있다. 인도주의적 개입의 범위를 확장하려는 미국에 반대하면서 필요하다면 개입 자체를 중단시키는 안보리 거부권을 활용해 정책 결과를 원래의 범위에 묶어두고자 애쓰고 있다. 또한 안보리가 각국 정부에 의한 자국민 인권 유린에 대응한다며 은밀히 체제 변화를 추진하는 식의 인도주의적 개입 여지를 차단하고자 한다. 이 같은 중국의 입장은 많은 개발도상국과 신흥 강대국들의 광범위한 지지를 받고 있다. 이들 지지국은 인도주의적 개입의 동기에 회의적일 때가 많다. 가령 러시아, 인도, 브라질 등은 리비아의 체제 변화를 지지하는 북대서양 조약기구의 입장을 비판한다. 더구나 중국은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받게 될 국제적 비난과 외교적 압력 부담이 자국과 마찬가지인 러시아에 의존하고 있다. 이러한 회의주의를 활용해 중국은 최근 각국 정부의 정치적 책임성과 인권 존중성을 더 엄격히 요구하려는 경향에 반대하거나 적어도 현상 유지를 견지하려는 입장이다. 중국은 안보리 활동을 통해 국제 인도주의 체제를 변화시키고 있다. 특히 중국의 국내 정책, 외교 정책에 대해 국제적 관심이 이어지고 있는 이상 중국은 적어도 당분간은 인도주의적 개입에 대해 이런 보수적 노선을 견지할 것이다. 이상으로 17강. 중국은 인도주의적인 개입을 하는가? 이었습니다. 18강. 신생 기술과 역량은 장차 미중 간 군사 경쟁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퍼레이드를 펼치고 있는 인민해방군을 상상해보자. 이는 무척이나 인상적이고 심지어 어떤 징조를 연상시키는 스펙터클한 광경이다. 예를 들어 2019년 10월 군사력을 과시하는 대규모의 군사 퍼레이드는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70주년을 기념하는 무대였다. 중국이 자체적인 기술 혁신을 통해 개발한 무기들을 과시하고 중국 최고의 군사과학기관의 연구자들을 등장시킨 그 행사 내내 벌어진 선전은 중국의 힘을 각인시키려는 것이었다. 이날 퍼레이드에서 특히 주목을 받은 것은 무인 무기 시스템들이었다. 인민해방군이 전쟁과 관련된 모든 부문 및 영역을 위해 개발한 것으로 병참 지원부터 전자전 혹은 더욱 첨단의 전투 시나리오까지 망라하는 임무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 행사에서 그리고 관영 매체의 헤드라인을 통해 국국내전 당시 인민해방군이 홍군으로 창설된 이후 오랜 발전을 이뤄왔으며 이제는 미래의 전쟁에서 싸우고 승리하기 위해 대비하고 있다는 분명한 메시지가 표출됐다. 중국의 목표는 세계 최고 수준. 오늘날 인민해방군은 스스로를 세계 평화를 위한 군대이자 미래전의 선두에 선 군대로 내세운다. 이는 명백한 모순이지만 개념적으로는 교묘하게 절충된다. 왜냐하면 중국은 결코 헤게모니를 추구한 적이 없으며 그 대신 인류를 위한 공동의 미래에 기여해왔다는 주장이 시진핑 주석을 포함한 역대 중국 지도자들에 의해 반복되기 때문이다. 물론 인민해방군의 목적에 대한 그러한 주장들은 상대를 안심시키기에는 역부족이다. 중국의 적극적 방어 전략은
국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들을 최대한 포함하고 있다. 더구나 그 국가 이익의 범위는 더욱 확장될 수 있고 국제적인 차원에 이를 수 있다. 중국이 미래의 승리를 추구하는 행위는 의심의 여지 없이 미국이 패권을 쥔 현 상태의 새로운 도전이 될 것이다. 중국 공산당은 세계 무대에서 한 세기 동안 볼 수 없었던 새로운 변화들이 미래 권력을 결정할 수 있는 새로운 산업적 기술적 혁명의 결과로서 발생하고 있다고 믿는다. 확실히 어떤 특이점에 이르면 미국과 중국 경제의 미래 전망이 군사적 균형보다 훨씬 중요해질 수 있다. 그러나 강력한 경제가 뒷받침하는 군사적 역량들은 미중 경쟁에 있어 매우 중요하면서도 또 우려스러운 영역이다. 이 영역에서 두 국가의 경쟁은 무척 치열하며 점점 더 격화되고 있다. 전반적으로 중국 군대의 현대화는 역사상 전례 없는 속도로 발전해왔으며 종종 외부의 예측을 넘어섰다. 국가 안보의 새로운 영역과 신생 기술에서의 일부 큰 진척은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하다. 예를 들어 인민해방군의 함정 공격용 탄도미사일 무기 개발과 핵무기의 비약적인 확충은 당연히 우려를 낳을 수밖에 없다. 중국 군사력을 크게 과시하는 일은 전투훈련이든 남중국해에서의 대치 상황 속에서이든 심각한 도전으로 비친다. 그러나 경쟁자의 군사력에 대해 미국이 느끼는 불안은 경쟁자의 기본 상황을 정확하게 인식하는 것을 방해한다. 강대국 간의 전쟁은 상상 이상으로 파괴적인 한편 그러므로 전쟁 억지 및 신뢰 형성 조치를 통해서 그러한 위험을 순화하려는 진지한 노력들이 합리적이다. 상호 경쟁은 가상의 영역에서 전개되거나 영향력 확보를 위한 좀 더 교묘한 갈등의 양상으로 전개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중국은 정치적 영향력과 강압을 위한 경제 책략과 정보 수단을 활용하며 글로벌 담론 형성의 영향력과 능력을 증대하려 해왔다. 현재 정치적 군사적 영역 전반에 걸쳐 발생하고 있는 미국과 중국 사이의 심화된 경쟁은 충돌 가능성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일으키면서 평화와 전쟁 사이의 어딘가에 위치해 있다. 수십 년 동안 인민해방군은 실전에서 검증되지는 않았지만 가공할 위력을 가진 무기 체계를 발전시키면서 미국의 취약한 분야를 겨냥하는 힘을 기르는 데 주력해왔다. 인민해방군에 대한 최종 통제권은 중국 공산당의 중앙군사위원회에 있는데 그 의장을 겸하고 있는 시진핑 주석은 세기의 중반까지 중국 군대가 세계 최고 수준이 돼야 한다고 촉구해왔다. 이 목표는 미국과 대등해지는 것을 넘어 아마도 미국을 능가하는 수준까지 이르는 것을 염두에 둔 듯하다. 중국의 군사적 현대화는 강력한 적 미국의 군사력에서 많은 것을 배우면서 중요한 영향을 받았다. 미군을 따라하는 일은 인민해방군의 정보기술 발전을 틀 지웠다. 인민해방군은 인공지능 분야까지 포함해 미국 군사력의 발전을 모방하며 학습을 계속해왔으며 그 과정에서 중국의 군사 전략가들은 미국의 군사력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게 됐다. 미국이 최근 국방혁신 프로젝트를 통해 인민해방군보다 월등히 앞선 군사력으로 그들의 패권을 재확립할 수 있음을 확인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므로 인민해방군의 목표는 미국의 강점을 격파하고 차단하며 궁극적으로는 미국의 군사력을 약화시키는 것이다. 미래 전쟁의 핵심 기술 확보. 인민해방군은 전략적 절대 원칙으로 개혁과 혁신을 최우선시했다. 시진핑은 더욱더 치열해지는 군사적 경쟁의 환경 속에서 오직 혁신만이 승리하는 길이다라고 강조해왔다. 중국의 군사 전략가들과 과학자들은 군사 분야의 혁명이 펼쳐지고 있으며 그것은 군사 구조와 훈련의 변화를 필요로 한다고 생각한다. 전쟁 형태의 변화를 파악하는 한편 군사 과학자들과 전략가들은 기술의 발전이 어떻게 미래의 전쟁에 영향을 미치는지 주의 깊게 살피고 있다. 이러한 탐색은 미국, 러시아 그리고 주요 군사 대국 등 해외의 군사력에 대한 연구를 포함한다. 인민해방군은 기술이 전술을 결정한다고 믿으며 과학과 기술의 주요한 진전이 군사력 사용 방식을 변형시킬 것이라고 생각한다. 군사과학에서 인민해방군의 전략은 최첨단 연구뿐만 아니라 미래의 작전을 위해 새로운 이론과 개념을 고찰하는 것을 포함한다. 특히 인민해방군은 인공지능과 신생기술들이 승리의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미래의 지능화된 무인 전쟁에 매우 열성적으로 대비하고 있는 모습이다. 인민해방군은 새로운 역량들을 공개하고 과시하면서 최근 진보하고 있는 군사기술의 선봉에 서 있음을 증명하려 애쓰고 있다. 2018년 인민해방군 공군 소속으로 비행을 시작한 무인기 GJ2는 모든 유형의 센서와 정밀 타격 무기를 장착하고 있다. GJ2의 설계자는 이 무기가 일정 수준까지 자율적으로 작전을 수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많은 관측자들이 놀라워한 것은 2019년 퍼레이드에서 선보인 새로운 무인 잠수정 HSU-001이었다. 이 무기는 해당 크기로는 사상 최초의 수중 드론으로 인민해방군이 과시적으로 공개한 정보에 따르면 강력한 작전 수행 능력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적을 감시하고 전장 환경 정찰 임무를 수행하는 역할 외에는 HSU-001에 대해서 거의 알려지지 않다. 한편 중국은 극초음속 무기에 대한 연구를 계속하고 있는데 이 무기는 자율 비행 및 집단 작전을 위해 고안됐다. 미국을 비롯해 여러 국가에서 이 무기의 위력에 대해 많은 우려를 제기했다.
이런 무기체계는 지금의 방어체제를 능가하며 인민해방군의 전쟁 억지 및 수행 능력을 비약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현재의 대립 상황은 가상 영역에서도 종종 발생한다. 인민해방군의 핵심 요소로 최근 군 개혁 시기에 맞춰 창설된 전략지원부대 SSF는 그 임무와 역할이 기밀로 유지되고 있지만 지속적인 발전을 통해 최근 탁월한 역량을 갖추게 됐다. SSF는 인민해방군의 우주전, 사이버전, 전자전 역량들을 결합하고 통합해 미래 전쟁에서 중국 군사력의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 새로운 부대는 인민해방군 정보작전의 교리적 개념과 체제를 실현하려는 의도에서 창설됐다. 인민해방군의 정보전은 정찰과 탐지의 통합, 네트워크 중심전과 전자전의 통합, 소프트웨어 타격과 하드웨어 타격의 통합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지금까지 군사력 증강에 있어 인민해방군 SSF는 상당한 발전을 성취해왔으며 미군 같은 강력한 적국의 군사력과 우발적인 전쟁이 발생했을 때를 대비한 합동작전 훈련에 더욱 정교한 무력 체계로서 참여하기 시작했다. 인민해방군은 정보의 지배나 우위에 대한 경쟁이 미래의 어떠한 군사적 대결에서도 가장 결정적일 것으로 예상한다. 실제로 중국의 군사 전략가들은 우주전이나 사이버전의 전략적 고지를 선점하기 위해 군사력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내려고 한다. 그리고 양극체제에서나 무한한 바다와 우주의 탐험에서 우세한 입지를 확립하기 위해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앞을 내다보자면 미래 군사력의 운용 규칙과 패러다임은 앞으로 크게 변화하리라 예상된다. 중국의 군사 전략은 점점 더 미래전 기획에 집중하고 있다. 전쟁의 설계라는 개념은 미래 전장의 작전을 짠다는 의미에서 강력한 군사 대국에만 가능할 것이다. 중국의 전략가들은 3류 군대는 전쟁을 흉내내고 2류 군대는 전쟁에 대처하며 1류 군대는 전쟁을 설계한다라는 말을 자주 인용한다. 1류 군대만이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다는 가정은 열등한 군대는 우월한 군대의 선수를 따라가는 수동적 입장을 면치 못한다는 의미를 지닌다. 그러므로 중국의 군사 전략가들은 중국 군대는 쫓아가기식 발전이라는 생각 자체를 없애야 한다라고 주장한다. 즉, 인민해방군은 미국 군대의 발자국을 계속 뒤쫓는데 그쳐서는 안 되며 진정 중국의 특성에 부합하는 혁신적인 접근을 더욱더 개발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 선도적인 자세는 미래전의 향배를 예측해 어떤 적군과 비교해도 인민해방군을 우월하게 만들 수 있는 더욱 탁월한 역량을 요구한다. 불신과 오해, 오판의 위험성. 군사적 우월성을 확보하기 위해 혁신을 추구한다는 의제는 지속적으로 중대한 도전에 직면하게 된다. 인민해방군의 성공은 보장된 것이 아니고 진보는 재능과 훈련 그리고 교리의 발전에 의존하며 그런 발전은 다양한 장애를 극복하면서 가능해진다. 군사 조직은 전형적으로 외부의 위협이 변화를 강제할지라도 변화에 저항하는 경향이 있으며 본질적으로 관료주의적이다. 특히 평화로운 시기에는 더더욱 그렇다. 한편 오늘날 인민해방군은 추가적인 난관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난관은 시진핑 사상이라는 이념적 교조주의에 근거해 공산당의 군 통제권을 고수해야 한다는 주장 및 수십 년간 뿌리내린 고질적인 부패의 유산, 그리고 기술적인 애로사항 등에서 비롯된다. 최근 전투 경험 없이 평화로운 시기에 혁신을 해야 한다는 문제가 이러한 도전들과 합쳐진다. 인민해방군 역시 이른바 평화의 병폐를 우려할 정도로 해당 문제를 진지하게 인식하고 있다. 궁극적으로 중국과 미국의 세력 균형의 미래는 최첨단 기술 및 분야에 크게 좌우된다고 하겠지만 그 균형이 어디쯤에서 이뤄질지는 불확실하다. 더구나 과학적인 방식으로 전쟁을 설계하는 노력은 전쟁의 불확실성과 징조를 알아차리지 못하게 만들 수 있다. 또한 기술을 과도히 맹신한 나머지 그것을 운용하는 인간의 한계로 인한 심각한 장애들을 충분히 따지지 못할 수도 있다. 미국과 중국의 경쟁은 지속될 것이고 아마도 더욱 강화될 것이기에 오판의 위험성에 대한 우려는 그 근거가 충분하다. 이러한 경쟁 상황에서 강대국들은 상대의 의도와 역량에 대해 최악의 상황을 상정해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 중국과 미국에 대한 잘못된 정보, 때로는 의도적으로 조작된 거짓을 포함하는 정보는 경쟁을 더욱 복잡하게 만든다. 상대의 기만, 오도, 조작 등에 따른 오판도 가능하지만 스스로가 상대에 대한 불신, 역사, 상이한 전략 문화 때문에 상대를 오판할 수도 있다. 미국은 빈약하고 왜곡된 증거에 기반해 중국 및 중국의 전략과 의도에 대해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일반화하는 경향이 있다. 마찬가지로 중국의 시각 역시 미국의 의도와 역량을 지나치게 과장하는 경향이 있다. 서로에 대한 오해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경쟁이 지속되면서 그 정도가 고조되고 있다. 이 같은 잘못된 평가와 예측은 위험한 대응을 촉발할 수 있으며 위기 시나리오를 현실화시킬 위험성도 있다. 불확실성은 불신과 오해를 더욱 조장할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은 신생 기술들이 일으킬 수 있는 정보 교란으로 더욱 악화될지 모른다. 전형적인 안보 딜레마 상황에서 자신의 안전을 높이려는 한쪽의 선택은 다른 편에게는 위협의 증가로 인식된다. 그 결과 적대적 태도가 심화되며 대체로 다른 편의 동일한 대응 행동으로 이어진다. 새로운 기술과 역량을 추구하는 것은
안보 우려와 적의 위협에 대한 의식을 강화할 수 있다. 기술의 향상은 군사적 목적 이외의 다양한 목적으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아마 이런 상황 자체를 피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를 제어할 수단은 오직 상상력이며 기본적으로 가치와 정책의 선택을 통해 제약을 가할 수 있다. 이처럼 기술의 이중적 사용의 가능성을 기억하는 것은 미래의 추이를 예측하는 데 중요하다. 어떤 기술의 의미를 확실히 알 수 없을 때 오판은 최악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양측은 상대의 의도를 잘못 읽거나 군사적 균형과 공약에 대한 신뢰성을 잘못 평가할 수 있다. 그러면 그것은 전쟁 억지력을 약화시키면서 자연스레 전쟁 가능성을 증가시킬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복잡하고 기술적이며 불확실하다. 그리고 인공지능 군사 경쟁, 기술 냉전 같은 진부한 말로는 풀이될 수 없다. 궁극적으로 새로운 영역과 신생 기술에서 중국이 이룬 발전을 평가하는 일은 분석적 학문적 도전을 요하는 중차대한 과제로 남아있다. 이상으로 18강. 신생 기술과 역량은 장차 미중 간 군사 경쟁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이었습니다. 19강. 북한을 대하는 미중의 각기 다른 접근 방식은 어떤 상황으로 이어질 것인가? 2017년 새롭게 핵 역량을 시험한 뒤 북한의 지도자 김정은은 자신의 핵무기 프로그램을 마치 자국의 독립을 보장해줄 보검처럼 애지중지해왔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미국과 중국은 북한의 비핵화라는 평화로운 목표를 계속 공유하고 있다. 그러나 두 나라가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채택한 접근 방식은 완전히 다르다. 미국의 주된 접근 방식은 경제적 압박이다. 과거의 여러 핵협정이 완전 이행에 도달하지 못하자 2000년대 중반부터 공화당과 민주당 행정부의 표적 제재가 대폭 증가했다. 두 행정부는 북한 정권의 의사결정을 이끌고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진행에 필요한 물품 조달을 차단하기 위한 핵심 정책 수단으로 이러한 제재를 활용했다. 엄중한 제재를 적용하고는 있지만 더 밝은 경제적 외교적 미래보상을 얻는 대가로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게 하려는 미국의 노력은 별반 실효가 없었다. 미국의 수많은 제재 속에서도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프로그램은 멈추지 않았다. 하지만 이러한 난관에도 미국은 경제적 압박 전략을 바꾸지 않았으며 오히려 지금도 이러한 경제 책략을 계속 늘리고 있다. 반면 중국은 2000년대 후반부터 북한 정권과의 경제 협력을 강화해왔다. 중국은 중국 공산당과 이에 대응하는 조선노동당 사이의 관계를 통해 정치적 연대를 구축하며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덕분에 김씨 정권은 북한을 통치하는 지도자 및 상위 1% 부유층과 함께 체제 안정성을 강화하고 번영을 누리게 됐다. 여기서 눈여겨볼 점은 북중 관계는 당대당 관계를 기반으로 하기에 두 정부는 단순하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중국 공산당의 권유에 따라 조선노동당은 복잡한 상업적 연결망을 조성했고 이러한 연결망은 중국 경제의 일부가 됐다. 중국식 햇볕 정책 김정은 정권이 중국 시장을 이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북한이 개발을 진행하고 이를 통해 핵무기 카드의 우선순위를 점진적으로 낮추게 한다는 현재 진행 중인 중국 공산당의 대북 정책은 의도치 않은 결과를 다수 유발하고 있다. 가장 중요하게는 북한에게 제재를 피할 길을 열어줬다는 점이다. 북한은 중국의 금융 및 국내 시장 시스템에 무임승차한 덕분에 미국의 제재가 미치지 않는 곳에서 중요한 상거래를 수행할 수 있게 됐다. 중국은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를 준수한다고 계속 선언하지만 중국 관할권에서 미국의 제재 같은 외국의 법이 집행되는 것은 단호하게 반대한다. 두 번째 결과는 이러한 생명줄 덕분에 북한이 시간을 벌고 정권을 위한 선택지를 확보했다는 점이다. 핵무기 보유국이며 중국 시장을 마음껏 이용할 수 있는 국가인 북한은 님도 보고 뽕도 딸 수 있게 된 것이다. 접근법이 각기 다른 이유. 미국과 중국은 지금은 서로 다른 길을 가고 있지만 항상 그랬던 것은 아니다. 2000년대 초반부터 북한에 대한 미중 관계는 4단계를 거쳐 협력에서 분리로 넘어갔다. 1단계 2003에서 2008 서로 조정하며 함께 길을 걷다. 이 시기에 가장 활발하게 진행된 육자회담은 미국과 중국이 북한에 대한 각자의 정책을 조율하던 시간이었다. 수차례 회담을 진행하는 동안 여러 번 중단됐다가 다시 시작되곤 했지만 미국과 중국, 북한, 남한, 일본과 러시아가 막대한 정치 자본을 협상에 투자했다는 점은 여전히 주목할 만하다. 이 독특한 단계에는 세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다. 먼저 이 회담은 다자회담이었고 중국이 의장국이었다. 둘째, 육자는 2005년 9월에 이미 공동성명을 냈는데 이 성명에는 공약 대 공약, 행동 대 행동 원칙에 입각해 단계적 방식으로 수행하는 상호 합의된 한반도 비핵화 단계가 들어있다. 셋째, 놀랍게도 북한은 2008년 북한 내 비핵화 여부를 검증하는 방법에 관한 이견으로 협상이 중단되기 전까지는 육자회담에 계속 참여했다. 북한은 2008년 8월 김정일의 건강 악화를 이유로 육자회담에 복귀하지 않았다. 이후 한동안 건강 상태가 확인되지 않았지만 김정일은 2009년 1월 고위급 중국 공산당 대외 연락부 사절단을 맞이하고자 다시 모습을 드러냈다. 육자회담이 결렬되면서
중국 공산당과 조선노동당의 연대가 공고해지기 시작했다. 중국은 김정일의 병과 그의 셋째 아들인 김정은의 빠른 권력 승계를 점점 더 우려하게 됐다. 중국은 육자회담 결렬 뒤 중국 공산당과 조선노동당 관계를 활용해 북한 정권의 안정성을 강화했다. 2000년대 후반 고위급 중국 공산당 사절단의 평양 방문은 대중국 북한 석탄 수출이 대폭 증가하는 계기가 됐다. 2000년대 초 중국이 헐값에 체결한 북한 광산의 50년 임대 계약을 바탕으로 진행된 석탄 무역은 북중 관계를 완전히 바꿔놓았다. 중국 공산당은 이 기간을 김씨 정권의 3세대가 아닌 조선노동당의 미래를 위해 정치 자본을 투자하는 시기로 규정했다. 단순히 또 다른 김씨 정권 지도자를 지원하는 것이 아닌 제도를 구축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 2단계 2009에서 2015 분리와 교착의 시작.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 총리 원자바오의 2009년 10월 북한 방문은 결정적인 변곡점이었다. 그는 그때까지 몇 년간의 사절단 중 최고위급을 포함한 중국의 사절단을 이끌고 와서 경제발전, 교육, 관광이라는 전혀 무해해 보이는 이름을 단 협정을 체결했다. 이들 협정은 실제로는 두 집권당이 정치적 경제적 관계를 공고히 하기 위한 법적 관문이었다. 북한에 대한 국제 제재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것이 중국 시장에 보내는 메시지는 너무나 명확했다. 북한 기업과 거래해도 합법이라는 것이었다. 중국은 오바마 행정부의 등장을 예의주시했다. 미국이 핵무기 확산 방지를 위한 전 세계의 노력을 이끄는 입장에서 중국 지도부는 오바마 대통령이 북한의 비핵화보다 핵 확산 억제를 우선시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중국은 북미 양자 합의를 받아들이고 조선노동당 재건에 더 많은 시간과 노력, 그리고 정치 자본을 투자했다. 그러나 결국 오바마 행정부가 북한과의 핵협상 중개 역할을 잘 해낼 수 있을 것 같지 않자 중국은 자국의 이익을 보호하고자 더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직접 나서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고 계산했던 것이다. 2011년 12월 김정일이 갑작스럽게 사망한 후 중국 공산당은 조선노동당에 대한 정치 자본 투자 속도를 높였다. 중국은 북한에서 갑작스러운 권력 승계 위기가 발생할 경우 중국 공산당의 제도적 지원이 없다면 새로운 지도자 김정은가 이끄는 북한은 불안정한 이웃 국가가 되리라는 걸 알게 됐다. 대북 협상에 대한 미국의 관심은 북한과의 2구 합의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과 핵실험은 물론 영변 단지에서의 핵활동까지 중단하는 대신 미국이 영양제를 비롯한 식량 지원을 하는 내용의 합의가 2012년 4월에 깨지면서 함께 사라지고 말았다. 북한이 4월 17일 발사한 광명성 3호를 놓고 북한은 이것이 어디까지나 인공위성이므로 장거리 미사일 발사 금지 합의 위반이 아니라고 했으나 미국은 이를 합의 파기로 봤다. 이후에는 두 국가 사이에 오랜 교착 상태가 시작됐다. 3단계 2016에서 2017년 한국 미사일 위기에 대한 대응. 이러한 교착 상태는 2016년 갑작스럽게 끝났다. 북한은 2017년 1년에 미사일 실험을 진행했고 마지막으로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쏘아 올림으로써 긴장을 극대화시켰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에 대응해 최대한의 압박 작전을 썼다. 북한의 강력한 경제적 군사적 압력을 모두 가하는 이 작전의 목적은 북한이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를 단념하게 하는 것이었다. 중국의 경우 2017년에 북한으로 들어가는 석유 제품의 양을 대폭 줄였지만 미국과 연합하는 모습을 보이지는 않았다. 경제적 압박은 제한적인 도구에 불과하기에 석유를 완전히 차단하지는 않겠다고 발표한 것이다. 중국이 유엔 안보리 제재의 의무 이행을 태만히 하고 있다는 보고가 증가하면서 미국과 중국 간의 접근 방식은 더욱 극명하게 분리됐다. 4단계 2018에서 2021 완전히 갈라선 미국과 중국. 남한이 주도하는 외교의 부상은 2018년 6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간의 역사적인 싱가포르 정상회담이 열리는 촉매가 됐다. 그러나 이 만남은 오래가지 못했는데 2019년 2월 하노이에서 열린 후속 정상회담에서 두 지도자는 서로 결별하며 빠르게 종말을 고했다. 유엔 안보리 결의안 중 5개의 제재를 풀어주면 북한의 주요 핵시설인 영변 단지를 해체하겠다는 김정은의 제안이 동의를 얻지 못한 것이 그 원인이었다. 정상회담 결렬 후 미국과 중국은 서로 완전히 다른 길을 추구했다. 북미 간 외교가 냉각되는 동안 김정은 정권이 중국하고만 상호작용하는 방향으로 전환하면서 중국 공산당과 조선노동당 간의 교류도 확장됐다. 김정은 정권이 핵무기를 확충하는 와중에도 중국과 북한 간 무역은 계속 진행됐다. 한편 김정은 정권은 코로나19 팬데믹에 대해 빠르고 극단적인 대응을 했는데 이는 북한에 큰 충격을 가져왔다. 2020년 1월 북한은 국경을 폐쇄했고 그 결과 중국 시장을 이용할 수 없게 됐다.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서 김정은 정권은 바이러스 확산 방지와 정치적 통제를 유지하는 쪽을 선택했다. 이 선택은 심각한 경제적 충격을 유발했는데 중국과의 무역이 급감하면서 북한은 중국의 원조에 더욱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 됐기 때문이다.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북한 내부적으로 경제 위기의 가능성이 증가했고 중국은 다시 김정은 정권을 구제하는 데 있어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됐다.
그러는 동안 북한은 2021년 협상을 재개하고자 했던 바이든 행정부의 노력을 계속 묵살했다. 북한의 대응. 미국과 중국의 입장이 갈라진 덕분에 북한은 스스로 움직일 기묘한 여지를 얻게 됐다. 특히 북한 정권의 정예국영 무역기업 연합체인 북한 주식회사는 비핵화 프로세스에 구속받지 않은 채 중국 경제와 손을 잡고 번영할 수 있었다. 북한 정권의 안정성을 더 중시한 중국의 입장은 의도적이지는 않았더라도 북한 지도부의 육자회담 폭기를 방해했다. 달리 말해 비핵화와 상관없이 중국 경제를 이용할 수 있는 북한 지도자가 미국과 그 동맹국이 제안하는 불확실한 정치 경제적 대가 및 안전 보장을 이유로 육자 회담 테이블에 복귀해 정권의 핵무기를 포기하는 협상을 할 이유가 없었던 것이다. 김정은의 핵심 딜레마는 경제다. 미국과 중국의 반목 덕분에 북한은 운신의 폭을 얻었지만 김정은에게 이것은 제한적인 대응 기제일 뿐이다. 핵 협상이 타결되지 못했음은 미국이 비핵화 관련 제재를 풀지 않으리란 사실을 의미하며 따라서 김정은 정권은 국가 경제를 일으킬 현실적인 기회를 얻지 못하게 된다. 준비가 되지 않았거나 자신감이 과했던 김정은은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미국의 제재 결의안 11개 중 5개의 해제를 제안했는데 만약 이 제안이 성사됐다면 북한의 민간 경제와 민생은 한결 나아졌을 것이다. 그러나 이 시도가 실패하면서 대규모 경제 확장으로 가는 일은 완전히 막히게 됐다. 그리고 스스로 국가를 고립시킴으로써 안 그래도 어려운 상황을 훨씬 더 어렵게 만들었다. 미중 관계 및 동북아시아 지역에 미치는 영향. 첫 번째 영향은 중국과 북한 간의 전략적 경제 협력으로 미국과 중국 사이에 마찰이 잦아진 것이다. 이렇게 미중이 밀고 당기는 과정 속에서 북한 정권은 핵무기를 유지하는 중에도 제재의 영향은 크게 느끼지 못할 것이고 동북아 지역은 핵을 보유한 북한과 사실상 공존하는 상태가 될 것이다. 두 번째 영향은 중국이 한반도 경제에 더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점이다. 중국은 북한의 강력한 경제적 유인책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유일한 국가가 될 것인데 이는 남한이 미국의 제재 우선 접근 방식을 계속 지지함에 따라 의도치 않게 이뤄진 결과다. 반면 북한은 국가를 바꿔가며 거래를 할 수 없게 돼 협상력이 크게 약해졌다. 중국은 또한 남한의 장기 투자 및 무역 정책에도 큰 영향을 주고 있다. 한미연합은 동북아시아 지역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지만 이와 관련해 한미연합이 얻은 가장 중요한 직접적인 혜택은 이러한 안보 구도에서 나온 것이다. 세 번째 영향은 북한 문제에서의 미중 간의 입장 차이로 한미연합과 미일연합의 간극이 더 벌어지게 된다는 점이다. 미국과 중국의 입장 분리 때문에 한국은 양국과의 관계 속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검증과 조심스러운 풀이를 바탕으로 정책 결정을 내려야 하는 까다로운 처지에 놓이게 됐다. 한쪽의 양국 관계가 발전하면 다른 한쪽과는 간극이 벌어지게 되므로 한국은 각 국가와의 관계를 잘 관리해야 한다. 동북아시아 지역의 경우 한미연합은 여전히 한반도 중심이지만 미일연합은 외부로 눈을 돌려 자유롭고 열린 인도 태평양을 지탱하려는 노력을 계속 확대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 앞에 놓인 길. 미국과 북한 간의 지속적인 협상 여지는 줄어들고 있으며 북한이 평화롭게 비핵화될 가능성도 희박해지고 있다. 미국에 있어 제재는 더 이상 세심하게 조정된 협상 전략에서 사용하는 강력한 정책 수단이 아니라 이제 제재 자체가 하나의 전략이 되고 있다. 중국은 포괄적인 핵합의 성사 능력에 있어서 미국과 북한에 대한 신뢰를 상실한 결과 핵무기를 보유하고 밀레니얼 세대가 통치하며 경제가 무너져가는 이웃 국가의 불안정성을 우려하게 됐다. 북한 주식회사가 중국 경제체제에서 활동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북한의 비핵화 진행 여부와 상관없이 김정은 정권의 안정성을 강화하는 중국의 전략으로 자리 잡았다. 중국의 이러한 접근 방식은 미국의 협상력 약화로 이어졌다. 완전 비핵화와 엄격한 검증이라는 까다로운 조건이 충족될 경우 미국의 제재 해제는 김정은 정권이 훨씬 강력한 경제를 구축할 길을 열어주겠지만 이를 위해 김정은 정권은 자신의 복음을 없애고 체제 침입적인 핵 검증을 위해 국가를 개방해야 한다는 비싼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반면 중국식 햇볕 정책을 받아들이면 김정은은 핵무기를 유지하고 중국의 경제체제 내에서 북한 주식회사를 확장하며 내부 통제를 유지할 수 있다. 김정은 정권에 대한 미국과 중국의 상이한 접근 방식은 이렇게 난처한 상황을 유발하고 있다. 북한의 비핵화 가능성은 희박해졌으며 지금 훨씬 현실적인 대안은 군비 통제다. 미국은 군비 통제라는 표현을 꺼리는데 이러한 표현이 북한을 은연중에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현재 미국이 실질적으로 취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접근 방식은 김정은 정권과 위험 및 위험 감소 협약을 체결하는 것이다. 종합적으로 볼 때 미국과 중국의 상이한 접근 방식은 계속 유지될 것이며 북한은 계속 핵보유국으로 남되 상위 1%를 위한 대응 기제와 나머지 99%를 위한 경제적 가능성 차단 중에서 이도 저도 못하는 상황에 처할 것이다. 이상으로 19강. 북한을 대하는 미중의 각기 다른 접근 방식은 어떤 상황으로 이어질 것인가?
이었습니다. 20강. 대만은 미중 관계에 어떻게 작용하는가? 대만 해협은 미중 관계의 가장 위험한 발화점이다. 현대 글로벌 정치판에서 가장 흔하게 회자되는 문구다. 이는 아주 틀린 말은 아니지만 클리셰가 대개 그렇듯 복잡한 상황을 지나치게 단순화하고 있다. 대만 해협은 발화점이라기보다는 끓는 냄비다. 지난 70년 동안 온도가 오르고 내리길 반복했지만 한 번도 넘치지는 않았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가장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3개국인 대만, 중화인민공화국, 미국이 계속 온도를 조절해왔기 때문이다. 대만 문제는 미국과 중국 정책 이반자들의 필수 과제다. 양측의 이해관계가 대립되고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지만 어쨌든 잘 풀어보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다. 대만 문제는 다른 모든 문제에서 건설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기 때문이다. 여러 남태평양 섬의 원주민인 오스트로네시아족은 5천년 전 대만에 상륙했다. 중국 본토의 한족은 17세기부터 이 섬에 상륙하기 시작했고 당시 중국을 통치하던 청왕조는 섬을 태만히 관리했다. 17세기 후반 청왕조는 대만을 공식적으로 영토에 통합했지만 1895년에는 전쟁에 패배해 일본의 섬을 넘겨줬다. 청왕조 이후에 중국 지도부는 이 협약을 늑약으로 규정하며 그 효력을 부인했지만 대만은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중화민국의 군대와 관료들이 인수하기 전까지는 계속 일본의 통치를 받아야 했다. 미국은 대만을 중화민국에 이양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장제스의 국민당이 이끄는 중화민국은 전쟁 시기에는 미국의 동맹국이었다. 중국 땅이었던 일본 점령지를 돌려받겠다는 장제스의 요구는 당시로서는 어려운 요구가 아니었지만 이 결정 이후 70년 동안 수차례 일촉즉발의 위기 상태를 넘긴 아주 민감한 시기가 시작됐으며 이는 아직도 지속되고 있다. 1945년에 대만을 점령한 후 4년이 지나자 장제스 정부는 공산주의 세력 때문에 중국 본토에서 쫓겨나 섬에 고립되게 됐다. 중화인민공화국이 본토를 완전히 장악함에 따라 중화민국의 관할권은 대만과 인근 섬 몇 개로 제한됐다. 하지만 국민당은 중국 전체에 대한 통치권을 계속 주장했다. 장제스는 본토 수복이라는 자신의 목표를 한 번도 포기하지 않았다. 중화인민공화국 또한 그와 마찬가지로 대만을 중국의 일부로 봤다. 그러므로 대만은 중화인민공화국에 흡수 통일돼야 한다고 여겼다. 청왕조에서부터 냉전 시대의 끝까지 대만인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한 번도 말할 기회가 없었다. 장제스 정부가 대만으로 쫓겨난 후 미국은 중화인민공화국이 대만을 어떻게 하든지 상관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6.25 전쟁이 발발하자 대만을 공산주의 확장을 저지하는 최전방 동맹자로 삼았다. 미국과 중화민국은 1955년 상호방위 조약을 체결했고 미국은 전 세계에서 중국을 대표하겠다는 장제스의 주장을 계속 지지했다. 미국 정부는 장제스가 자신의 군대가 상륙하기 전에 섬에 살던 원주민의 85%를 압제하는 독재국가를 운영하는 사실은 애써 무시했다. 미국의 모호한 입장. 미국과 중화인민공화국이 냉전 상황에서 서로 다른 진영에 있는 동안에는 미국과 대만의 연합이 미국과 중화인민공화국의 관계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했다. 그러나 1970년대 초반 리처드 닉슨 대통령이 관계 회복을 시작하자 대만은 관계 강화에 걸림돌이 되고 말았다. 미국은 중국과의 관계를 정상화하려면 중화민국 아닌 중화인민공화국을 중국의 합법적인 정부로 인정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대만 국가를 부정한다는데 동요하지 않은 미국 지도층도 있었지만 의회 소속의 다른 지도층은 대만 포기에 반대했다. 닉슨 행정부는 중국 지도부와 관계 정상화를 위한 상호 양해 사항을 정했다. 그 내용은 1972년 상하이 공동성명에서 확정됐다. 중국은 중화인민공화국이 중국의 유일한 합법적인 정부이고 대만은 중국에 속하는 한 지방이며 대만 해방은 다른 국가는 간섭할 권리가 없는 국내 문제라고 못 박았다. 미국은 대만 해협 양측에 거주하는 모든 중국인은 하나의 중국에 속하고 대만은 중국의 일부라는 주장을 인식하고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다. 중국의 생각을 찬성하지도 않고 반대하지도 않는 미국의 모호한 태도 덕분에 관계 정상화가 진행되긴 했지만 대만 해협 양측의 지도층과 대중은 배신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 본토에서는 상하이 공동성명과 비슷한 내용의 1979년 관계 정상화 공동성명이 미국이 대만에 대한 중국의 통치권을 인정한다는 의미로 해석됐다. 대만인들은 이를 배신으로 간주했고 미 의회의 친대만파도 마찬가지였다. 한편 지미 카터 행정부가 중국과의 관계 정상화를 마무리하고 있는 와중에 의회는 외부 공격으로부터 대만을 보호한다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렇게 해서 나온 대만관계법 덕분에 미국은 대만 정부를 부정한 뒤에도 대만과 계속 교류할 수 있었다. 미국은 비공식 외교를 공식적으로 수행하는 새로운 기관을 창설했다. 이 법은 미국 정부가 대만을 국가로 생각하고 대만의 개인과 기업을 대하도록 지시했다. 행정부에는 대만의 방위 필요성에 대해 보고하고 대만을 방어할 역량을 유지하도록 했다. 미국은 1955년 상호방위 조약이 폐지된 후에도 대만에 계속 무기를 판매했다. 자국과의 관계 정상화 후에도
미국과 대만의 관계가 크게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중국의 심기를 불편하게 했다. 기밀 해제된 협상 문서에 그 이유가 나와 있다. 닉슨의 대리인이던 헨리 키신저는 당시 저우얼라이 총리에게 미중 관계 정상화는 중국 통일로 나아가는 데 도움이 되리라 귀띔했다. 그는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말씀드립니다. 향후 정치 발전은 저우얼라이 총리께서 제게 제시한 방향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고 예측해야 할 것입니다. 라고 말했다. 다시 말해 키신저는 미국이 중화인민공화국의 대만 병합을 끝까지 저지하지 않으리라 암시한 것이다. 미국의 언행일치를 요구하는 중국. 중국이 보기에 지속적인 무기 판매는 미국이 관계 정상화를 하며 맺은 약속을 가장 심하게 배신한 행위였다. 1982년 레이건 행정부는 중국의 불평에 지치고 관계 단절을 우려한 나머지 세 번째 공동성명에 동의했다. 이 성명에서 미국은 대만을 상대로 장기적 무기 판매 정책을 추진하지 않는다. 이후 대만을 상대로 한 무기 판매는 양과 질 모두에서 미국과 중국의 외교 관계가 성립된 이후 수년간 판매된 무기의 수준을 넘지 않을 것이고 대만 상대의 무기 판매 자체는 최종 결의가 나올 때까지 점진적으로 줄여나갈 것이다 라고 밝혔다. 문서의 나머지 부분에서 미국은 이 정책의 배경을 강조했다. 즉 중화인민공화국이 대만과의 평화로운 통일을 국가의 사명으로 채택했다는 점이었다. 이전 공동성명처럼 1982년 공동성명도 해석 차이의 여지가 있다. 미국은 평화로운 통일이 무기 판매 감축의 전제 조건임을 강조했다. 중화인민공화국이 대만을 무력으로 위협하는 한 이 논리는 계속 적용돼 미국은 더 좋은 무기를 더 많이 팔 수 있다. 당연히 중화인민공화국은 이러한 해석을 불성실하다고 봤다. 한편 대만 정부는 군수품 구매가 중단될지도 모른다고 우려했고 그래서 미국은 관련 공무원을 파견해 6대 보장을 제시했다. 그 핵심 메시지는 미국이 중국의 관계 강화 때문에 대만의 생존이 걸린 이익을 외면하지 않겠다는 것이었다. 대만 문제의 경우 미중 관계는 쌍무협정과 국내 공약에 의해 좌우됐다. 중국에 있어 이는 대만과 관련한 일련의 정책 성명을 준수해야 함을 의미하며 가장 기본이 되는 성명은 1993년 낸 하나의 중국 원칙과 대만 문제에 관한 백서이다. 미국 쪽에서 가장 중요한 국내 공약은 대만관계법이다. 이제 쌍무협정과 양측의 국내 공약이 쉽게 조화되지 않는 상황이 이해될 것이다. 미국은 중국이 군사력을 동원해 대만의 통일을 압박함으로써 평화로운 통일 약속을 스스로 위반했다고 비난했다. 중화인민공화국은 미국이 무기 판매를 통해 대만의 지속적인 분리를 실현했다고 비난했고 이는 3대 공동성명을 모두 위반하는 행위라고 봤다. 다시 말해 미중 관계는 어느 쪽도 완전히 안심하지 못하는 불안정한 토대 위에서 형성돼 있다. 그러나 당시 상황을 고려하면 이것은 양측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유일한 토대이자 미중 관계를 정상화할 유일한 방법이었기에 양측은 이 토대를 그대로 유지하려 했다. 대표적인 방법은 문서, 즉 3대 공동성명 미국의 표현을 빌리자면 3대 공동성명과 대만관계법을 마술 부적처럼 여기고 관계를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해 저마다 외우는 주문으로 삼는 것이다. 그래서 중국은 너무나 빠르게 미국의 활동이 그들의 문서 해석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주장했고 행정부의 미국 공무원들은 문서 이행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했다. 많은 사람은 미중 관계 정상화가 대만 자치의 종말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했다. 중국을 대표하는 유일 합법 국가라는 주장은 중화민국, 즉 대만이라는 국가의 존재 이유였다. 전 세계가 심지어 미국까지 이 주장을 거부했을 때 이 억압적인 권위주의 국가가 세계 무대에서 활약할 여지는 많지 않아 보였다. 중화인민공화국은 함께 유엔 회원국이 되는 방안을 수락함으로써 세계 무대에 자리를 잡았지만 국민당이 이끄는 중화민국 정부는 이를 거부했다. 장제스의 대리인은 중화인민공화국 대표와 나란히 서느니 차라리 유엔을 탈퇴하겠다고 선언했다. 반공의 보루에서 민주주의 봉화로. 하지만 중화민국의 막이 내리는가 싶었을 때 대만은 모두의 예상을 깨고 제이막을 올렸다. 대만의 민주화 운동가들은 1970년대 초반부터 민주화를 추진했는데 이러한 대정부 정치 압박이 가능했던 이유 중 하나는 중화민국에 대한 외부 지원 감소였다. 1975년 장제스가 사망하자 그의 아들인 장진거가 뒤를 이었다. 죽을 때까지 중국 공산당과 싸우기만 한 완고한 독재자인 아버지 장제스와는 달리 장진거는 대만의 다른 미래도 받아들였다. 그는 민주화를 선호하지 않았고 통일을 포기하지도 않았지만 대만 국민의 요구는 받아들였다. 1988년 그가 사망했을 때 대만의 자유민주주의 개혁은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됐다. 대만의 민주화는 미국의 지원을 요구할 수 있는 새로운 계기가 됐다. 반공주의만으로는 국내 독재 정치를 유지할 수 없는 탈냉전 시대였기 때문이다. 키신저가 미국에 제안한 것처럼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내버려 두는 대신 미국의 정책 이반자들은 이번에도 의회의 주도로 새로운 출발점에서 대만에 대한 열정을 되살렸다. 대만은 이제 반공의 보루가 아닌 민주주의의 봉화가 됐다. 대만이 원하지 않는 방식의 통일을 추구하는 중국을 받아들일 여지가 줄어든 것이다. 미국에 대한 대만의 가치,
즉 전략적 요충지에 있는 민주주의 파트너라는 점은 중화인민공화국의 힘과 야망이 커질수록 오히려 더 중요해졌고, 그래서 대만 문제는 여전히 미중 관계의 장애물로 남게 됐다. 중국의 목표는 변하지 않았다. 단기적으로는 대만의 공식적인 독립선언을 저지하는 것이고, 장기적으로는 대만을 중화인민공화국에 흡수하는 것이다. 현재까지 대만은 공식적인 독립선언은 포기했지만, 대만의 공고해진 민주주의와 중화인민공화국의 강화된 권위주의 때문에 중국의 장기적 목표는 그 어느 때보다도 달성하기 어려워 보인다. 대만은 중화인민공화국 체제하에서의 통일에는 관심이 없지만 전쟁 위험 때문에 공식적인 독립을 추진하지는 못하고 있다. 이러한 역동은 지금도 어려운 미중 관계를 한결 더 복잡하게 만든다. 중국은 통일을 간절히 원하며 군사적 보호를 포함한 미국의 지원이 없다면 대만은 저항하기가 훨씬 어려웠을 것이다. 중국은 미국이 중국의 부상과 동등한 경쟁국이 되는 걸 막기 위해 중국의 통일을 방해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미국 정부 입장에서 중화인민공화국의 대만 점령을 허용하고 대만인의 의사에 반해 중화인민공화국의 정치체제를 강요하는 일은 심각한 인권 유린이 된다. 또한 이 일이 실현되면 미국의 동맹국 지역 내 다른 국가 예컨대 한국이나 일본이 중국의 압력에 저항하는 힘도 약해질 것이다. 요약하자면 대만 해협은 현재 교착 상태다. 중국은 대만 통제를 원한다. 대만은 자립을 원한다. 미국은 대만이 미국을 대치 국면으로 끌어들이지 않고도 자치를 유지하길 원한다. 이러한 불안정한 균형 상태는 언제든지 깨질 수 있기에 대만은 바라점이 맞다. 하지만 이러한 균형 상태가 70년 이상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어쩌면 이는 생각보다 위험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상으로 20강 대만은 미중 관계에 어떻게 작용하는가? 이었습니다.